지금 그런 기사들이 거의 없죠. 예전에 외국과 많이 비교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만 오른 상황 아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엄청 비교했죠. 아니 외국은 이만큼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안 올랐어. 뭘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그러냐, 더 오를 거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외국은 거의 안 지다가 오른 거고 우리나라는 거품이 쌓인 상황에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지난 7년간 오른 거 생각해봐라. 2014년부터 그런 거 보시면은 거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는 막 외국이 더 칠 때는 신나가지고 외국은 몇 배나 튀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몇 등밖에 못했다, 집값 상승률 더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집값 바닥 찍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외국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외국 상황 어때요 지금?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파산 위험, 뱅크런이 더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상업용 부동산은 심지어는 회사 가치가 90% 이상 폭락한 곳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치가 사상 최고치일 때 비해서 90% 이상 폭락했는데 여기가 부동산 포트폴리오, 즉 부동산 사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리죠. 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바닥 찍었대요. 대단하죠. 다른 나라들이 올라갈 때는 덜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올라야 되고, 다른 나라들이 떨어질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닥이고. 지금 보시면은 좀비 모기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비 모기지 상품 때문에 주택 압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출 상품, 미국 같은 경우는 상품을 여러 가지 파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회수하는 쪽으로 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부실한 모기지 같은 경우는 채권 회수 쪽으로 넘기니까 막 압류가 나오고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열심히 막고 있는 거고, 추심업체들이 추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위기도 바로 눈앞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 하지 말래요. 부동산 집값 떨어질 만한 것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연체율 늘어나고 경매 늘어나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부동산을 살리는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없죠. 의사는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못 살리죠. 그런 것처럼 죽은 시장을 어떻게 살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은 역전세죠. 지금 계약의 47%가 역전세이고 그 다음에 52%까지 위험 가구 비중이 늘어났다. 작년 대비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역전세 위험 가구.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는 좀비 모기지가 문제라면은 우리나라는 은행이 회수 못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막 억지로 금리 낮추고 대환 대출을 해가지고 막 다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긴축 효과는 전혀 없죠. 긴축 효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물가 잡혔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말이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거지, 물가 잡히고 있어요. 지금 5월에는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 딱히 없죠. 그냥 수치상으로만 잡은 거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 반응이 빨리 나오는 전세.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를 눌러놨는데도 역전세가 계속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세는 무조건 집주인이 아직도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다, 세입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금리 올라간 만큼 떨어졌으면 지금 이미 한 2015년 막 이 가격까지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막 그렇게 안 떨어지죠. 왜 천천히 떨어져요? 2019년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데 2019년 전세가보다도 아직도 높죠. 그걸 보면은 집주인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를 땐 빨리 오르는데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금리를 눌러놔도 그 전에 누적된 부분만큼, 그 금리만큼 아직 전세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누른 금리가 슬금슬금 튀고 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공급 입주도 많은데 역전세난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의 내관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잔치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 목표가 유효 신청으로 막 저희가 하는 거 보면은 기자들이 안 보고 이런 거 같은데 은근히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 그런 기자들 몇 명 있는 것 같아. 자의식 과잉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요. 특례보금자리론 소집 많이 됐다 했더니 이제 막 유효 신청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내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 63%밖에 소집 안 됐다. 37% 남았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이 전체의 절반, 그 중에서 대출 상환이 또 38.3%. 그죠? 임차 보증금 반환이 8.1%죠. 근데 문제는 인재 소진이 많이 될 게 특례보금자리론을 떼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대금리 추가 적용해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례는 일단 받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 소진은 또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 말고 막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아마 전세 사기,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전세 반환금 대출, 이런 쪽으로도 특례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소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집을 누가 사겠어요? 저거 다 소진되면 이렇게 되는데, 모두 소진된 이후 다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재발할 것이다. 왜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거래 절벽이 해소가 일부 해소됐어요. 근데 지금도 거래 절벽이에요. 지금도 거래 절벽이다. 사실 지금도 거래 절벽인데, 그 전이 워낙 벼랑 끝 거래량이어서 그러지 지금도 굉장히 절벽이에요. 절반 수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많이 살려봐야 3,000건이고, 5월 거래량 뭐 이제 아직 한 2,100건 200건 뭐 이 정도, 오늘 기준으로 그 정도 나왔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더 늘어나서 4,000건 5,000건까지 늘어난 상황 아니고, 6월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거래량 늘어나는 폭이 이제 완만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와요. 하락장에도 그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 작년이 워낙 진짜 역대급 폭락에다가 역대급 거래 절벽이었지, 원래 하락장에도요 막 많이 나올 땐 7,000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정책대출 소진되면은 살아났다는 거래량도 절벽이지만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나란히 망해버린 서울 대표상가, 동대문, 강변, 용산, 대학가 공실은 여전하고 임대료 안 떨어지고 있고요. 문 닫은 가게 수두룩하다. 공실률 0이 나는데, 망원동 가보면은 공실률은 0인데 다 저기 자영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대출 못 갚아가지고 대출 갚으라고 할까봐 눈물로 연장하고 계신 분들 꽤 많죠. 그 다음에 마피, 오피스텔 계약금 포기, 1억 마피도 포기하다. 30% 깎아준다는 파격 조건에도 곡소리 난다. 분양가보다 싸도 안 나간다. 생숙 말할 것도 없고 애물단지고, 마피 3억까지 나오고 있고, 지산 공실산업센터죠. 이제 오늘 막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지산 거래량 늘어났다. 시장 살아났나? 살아났어요? 진짜 동네에 지산 있는 동네 사시는 분들은 동네 지산 한번 가보세요. 공실투성이에요. 저희가 웬만한 신축 지산 있는 데들, 신도시 있는 데들 한 번씩 다 가봤는데, 뭐 하남은 하남대로, 뭐 김포도 비었고, 청라, 뭐 송도, 공실천지인데 시장이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또 속고 있는 거지. 수익형 부동산도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익형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 수익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너무 비싸니까 수익률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고, 금리 올라가니까. 그런데 수익형은 무너져서 주택은 버틸까요? 원래 부동산 시장 같이 흘러가죠. 아, 여기가 진짜 아파트 단지가 좋아. 앞에 상권 형성돼 있고, 저기 학교 형성돼 있고, 뭐 저기 교통 가깝고, 근데 교통은 들어온 데 놓고 안 들어오고 있고, 앞에 상권만 형성되어 있지, 가가지고 보니까 다 공실이라서 이용도 못 해먹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그 이야기를 잘 안 했지만요, 예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건설사 부도가 심각하다.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이고. 조용히 보시면은 15%가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이란 뭐예요? 내가 버는 돈이 100인데 이자 비용이 105야. 이러면 한계 기업이죠.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건설사가 지금 15.5%가 한계 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 PF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건설사 무너지는 거 막아야지 경제가 살아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16.5%에서 뭐 11.5%, 뭐 요 정도인데, 지금 코스닥은 20.5%. 건설사보다 위험한 곳이 많아요. 지금 운수 및 창고업 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도소매업 23.2%, 정보통신업 16.8%, 제조업 16.4%.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데 건설사를 왜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더 위험한 데부터 막아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 봤는데 지금 시장이 다 무너지고 있죠. 특례 끝나가죠? 금리 이제 그 저점 찍고 올라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다 무너지고 있죠? 건설사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PF 문제 터지겠죠. PF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PF 연체액은 3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3조 부실,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가 163조예요. PF가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예금금리 많이 낮아졌죠. 예금금리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거의 뭐 진짜 지금 금리는 물가보다 낮아서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죠. 마이너스 금리 수준인데 돈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예금이 늘어날까요? 마이너스 금리 수준인데. 금리가 떨어졌으면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해야 되는데 다시 예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인상되긴 했어도 갑자기 이렇게 12조가 늘어날 정도냐, 지금 막 금리가 인상돼가지고 2월 뭐 수준까지 회복이 됐냐, 이런 것도 아닌데 부자들은 이미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팔아서 지금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영끌에게 영끌이도 있지만 부자들이 팔아서 부자들이 영끌한테 팔아가지고 이참에 금매 대신에 들 금매로 내놔가지고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시장이 왜 사요 자꾸?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요구불 예금 늘어나서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다. 근데 요즘엔 아예 예적금으로 집어넣어서 현금화를 장기적으로 넣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지금 안 떨어진다고 하고 사야 된다고 하느냐. 조금만 생각해봐라. 지금 돈잔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돈잔치가 특례 돈잔치였죠. 근데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자체가요,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 같은 개념이죠.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 월급처럼 계속 따박따박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유동성으로 살려봤자 얼마나 살리겠냐.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잔치는 이번 특례가 마지막이고 요거 끝나면은 바닥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추락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